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무릎 생활 7번째로 입원실 편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인공관절 수술 설명, 인공관절 수술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조금 오늘은 실제로 수술실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가급적이면은 저도 좀 비위가 약한 편이라서 막 이렇게 징그럽고 그런 거는 가급적 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그런 사진으로 대신에 이제 실제감을 살려서 그 수술 사진들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계속 요번 제가 1년 동안은 과연 이렇게 외래를 보면은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나의 불편함을 의사 전달을 잘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알고 있는 아니면은 그러한 지식들을 저희가 잘 얻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깍두기처럼 딱딱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라고 하는 거는 환자들이 오시면은 보면은 약간 점쟁이 분들처럼 이렇게 딱딱 찍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의료라고 하는 거는 과학입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확률상 1번의 질환이 몇 퍼센트, 2번의 질환이 몇 퍼센트, 3번의 질환이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1번을 기준으로 치료를 하고 혹시라도 모를 2번과 3번을 대비하고 있는 이런 식의 실용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자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딱딱 이렇게 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치료는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겹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환자분 스스로들이 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안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안 해.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치료의 시스템이 돼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의사 선생님은 치료자, 환자는 치유를 받는 사람이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와 환자가 같이 어깨동무를 해서 그 질환을 치료하는 동반자의 역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외래편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고 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그러는 경우는 평생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떠한 질환을 가져서 입원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입원 생활에서 이게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수술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술이 딱 끝났다고 그냥 만병통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재활들이나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 또 인공관절 같은 거 했을 때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찾아가는 시간을 올해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시간부터 조금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외래에서 보면은 진료 시간 100% 활용하는 방법 의사 선생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꿀팁은 하여튼 복잡하지 않고 그 대학병원이라는 것 자체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복잡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복잡하고 빠르지는 않습니다. 저 결코 대학병원이. 그렇지만 이 심도 깊은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시스템들,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를 이해하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우리 원무과 직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사람이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선들을 안 건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하듯이 착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묻고 대답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치료라는 거,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는 사람 없습니다. 버럭하는 사람들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치료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상의를 하듯이 나는 이럴 거니까 너가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절대로 뭐라 그러는 의사 선생님은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대신에 나랑 이제 교수님하고 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분은 이런 걸 말씀하시면 그걸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의학적 지식에 의해서는 환자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훨씬 더 상위의 것이잖아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과일 같은 거를 잘 먹지만 과일을 사는 법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과일 가게 사장님이 나한테 속이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권하는 거를 사는 거가 아무래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대신에 나는 얼마밖에는 없으니까 뭘 사고 싶어요. 나는 사과를 먹는데 나는 약간 신 거를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 사장님이 골라주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처럼,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료실편에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면은 이제 사실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외래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음 단단히 먹자고요. 그래서 나왔던 거는 하여튼 굉장히 귀찮아요. 수술 준비하고 마취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 여러 과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여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좀 답답하고 짜증나더라도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 전날 이제 잘 보내는 방법은 수술 전날도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병원과 교수님을 믿고 솔직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 정확히 제공을 해야지.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이라는 곳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안전입니다. 환자 안전, 시설 안전, 여러 가지 안전들을 다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환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수술날, 당일날 이제 편안하게 수술 받는 방법에 대해서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병실서부터 마취 준비실, 수술방, 마취 회복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영상이나 검사실, 그 다음에 병실 또는 이제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관찰하기 위해서 간다 그랬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각각의 단계마다 계속 저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또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반복적인 안전 확인 과정을 귀찮기는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되고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월상 연골, 관절 연골, 그러니까 환자들이 헷갈려서 저는 항상 이제 어르신들한테 도가니가 먼저 찢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렁뼈가 닳고요. 그 다음에 물렁뼈도 다 닳으면 뼈가 뼈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도가니는 우리가 방석 역할을 하는 거죠. 방석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다 닳아버리니까 결국 이렇게 맞닿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물렁뼈가 닳게 되고 물렁뼈도 다 소실이 되면 이제 뼈가 뼈끼리 닳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건 아주 젊은 사람의 뼈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반월상 연골도 깨끗하고 이 뼈들도 보면 연골도 보면 뽀얗잖아 우유빛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빛깔을 갖고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보면 울퉁불퉁하고 연골도 다 까져 있어서 어느 부분은 빨간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노란 부분도 있고 그러면 저런 것들은 결국은 관절 연골이 손상된 거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MRI를 사실은 이제 관절염 4기 때는 찍을 필요는 없는데 보면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찍어서 온 MRI를 보면은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왼쪽에 보이는 거가 지금 커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으로 드리는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삼각형이에요. 보통 이제
물론 안짱다리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오다리이기 때문에 이 안쪽이 아픈 거거든요. 오른쪽에 보이는 화살표가 안쪽에 있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바깥쪽 부위인데 바깥쪽 보이는 거는 깨끗하게 까맣게 삼각형이잖아요. 요거가 좋은 건 거예요. 왜냐면 이 MRI는 단면도를 보는 거니까. 근데 안쪽에 보면 어떻게 돼있어요?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색깔도 까만색이 아니라 흐려졌죠. 저거는 이제 찢어진 것들을 갖다 반영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 노란 그 화살표를 보시면 이 바깥쪽 왼쪽에 있는 거는 보면 우리가 코팅하듯이 붓칠한 자국이 이렇게 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붓칠한 것처럼. 그런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화살표 같은 경우는 그 뼈 바로 밑에 그 붓칠한 자국들이 없어요. 그거는 연골이 다 닳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보이면 사실은 그 뼈 주변 부위가 이게 커서가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그 뼈 주변 부위는 이렇게 회색으로 똑같아서 해야 되는데 저 빨간 부위를 보면 고기만 하얀색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석이 없어지고 연골이 닳아버리니까 그 다음엔 뼈가 뼈끼리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뼈가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MRI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바깥쪽은 뼈하고 뼈 사이가 붕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 우리가 커서를 나오게 할 수는 없죠. 지금요. 그 안쪽 같은 경우에는 뼈가 뼈끼리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만져줄 수 없나요? 여기 오셔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쪽에 뼈가 뼈끼리 닿아 있는 부분은요, 연골이 다 닳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은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보여드리지? 네. 어떻게 이걸 다시 한번 켜볼까요? 나타났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안쪽은 이게 뼈가 뼈끼리 완전히 닿아 있잖아요. 근데 이 바깥쪽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뼈하고 뼈가 붕 떠 있잖아요. 이렇게 연골은 엑스레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관절염 4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이는 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이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환자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뭐 연골이 찢어졌어요, 뭐 연골이 닳았어요, 뭐 도가니가 찢어졌어요, 뭐 뼈가 닿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관절염이라는 큰 범주의 이 부분이냐, 이 말기 쪽이냐, 중간 부위냐 이런 거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외상으로 연골이 찢어지지 않는 한은 모든 건 다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보시면 어떤 경우는 뭐 갔는데 관절경을 하라고 그랬다, 뭐 연골이 찢어졌으니까 어떤 경우는 뭐 연골 재생술을 하라고 그랬다, 줄기세포 하라고 그랬다, 뭐 나는 절골술을 하라고 그랬다, 뭐 다리가 휘어졌단다, 아니면 인공관절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단계마다 치료지만 큰 범주에서 보면은 관절염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단계마다 이러한 수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수술은 맨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절염이 말기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관절염 말기가 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근력이 좋고 일상생활에 저해가 없고 그 다음에 통증이 비교적 참을 만한 상태에서는 꼭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이제 다리도 너무 아프고 일상생활도 하기도 힘들고 특히나 이제 걷다가 다리가 휘청하는 증세가 있으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는 경우는 인공관절을 하는 게 맞는데 인공관절은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금속으로 된 합금이에요. 합금이고 밑에도 금속으로 된 합금으로 돼 있고 중간 부위, 우리 소위 말해서 연골 부위를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합금 부분, 금속으로 된 부분 위아래는 뼈에 붙게 되는 거고요. 그 중간 부위에 요런 플라스틱 부분이 넣어서 마치 연골처럼 다를 때까지 쓸 수 있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크게 얘기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달아있는 연골과 뼈를 부분을 갖다 이 인공관절 모양대로 잘라낸 다음에 이 인공관절을 뼈에다 갖다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맞춤 양복을 입으면 본인한테 조금 더 잘 맞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사면은 맞춤보다는 좀 덜 맞지만 비교적 싸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관절을 지금은 향후에는 맞춤으로 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거예요. 저 합금 자체도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저 인공관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인공관절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불과 20개국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관절을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 중에 하나고요. 저러한 것들이 몸에 들어갔을 때 이물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안 일으키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한 그 기술이 집약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를 엄청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옷 살 때 보면은 90, 85, 90, 95, 100, 115, 120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2엑스라지, 3엑스라지, 이렇게 하고, 여자들 5, 66, 77, 88,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 단계마다 굉장히 많은 그 인공관절 기구들을 만들어놔요. 또 사람이 위에 대퇴골이 크고 밑에 경골이 작은 경우도 있고, 경골이 작고 대퇴골이 큰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아래 기구들도 아주 수많은 다양한 그 기구들을 만들어놔서 그 자기 무릎이 그 인공관절하고 가장 근사한 사이즈를 갖다가 잰 다음에 그 근사한 사이즈의 인공관절의 모양대로 뼈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큰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살펴보면 일단 이러한 인공관절이 들어가려면 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절 안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린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뼈를 자르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공관절의 사이즈에 맞게 뼈를 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인대를 갖다 잘 맞추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관절,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는 관절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우리가 대퇴 골두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싸는 막이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이 엉덩이 관절 안에서 고관절 안에서 이렇게 공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어서 고관절은 무릎보다는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발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어가지고 얘 발목뼈가 있으면 요 격자 자체가 잡아주고 요것만으로는 이렇게 벗겨질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인대를 갖다가 붙잡아 준다 그랬잖아요. 무릎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평한데 공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인대가 무릎을 잡아주게 되는데 나중 되면은 인대가 약해지면서 흔들리면서 유격이 생겨서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오다리가 되면 안쪽은 이렇게 좀 빡빡하게 타이트해지고요. 이 바깥쪽은 다리가 휘어지게 되니까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인공관절을 해놓은 다음에 한쪽은 빡빡하고 한쪽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면은 덜컹덜컹 그러면서 인공관절이 빨리 닳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인대를 잘 맞춰주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엑스레이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해줄 수도 없는 일인 거고요. 그래서 그 연부 조직을 맞추는 거, 인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제 깨끗이 잘라낸 뼈들을 제거를 하고 거기를 씻어낸 다음에 우리가 인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라스틱이 있어요. 플라스틱 시멘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멘트를 갖다가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인공관절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저런 과정에서 이제 시멘트는 안 하고 시멘트 리스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인공관절을 끼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는 기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구 자체는 그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술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이제 꿈에서 그 노출이 되지 않도록 봉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은 이게 인공관절 이제 째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개를 해서 보면은 요렇게 여기 보면은 노랗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보면 완전히 민둥산처럼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뼈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요런 거가 연골인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관절염이 아주 심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제가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톱입니다, 톱. 그래서 윙 하면서 이 뼈를 자르게 돼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퇴골도 이런 격자무늬, 그냥 가장 사이즈가 비슷한 거에 를 갖다 구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걸로 뼈를 잘라내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요게 톱이거든요. 톱으로 이제 요 뼈들을 잘라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내게 됩니다. 보면 이 면이 지금 요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면이 잘라내게 되고, 그거를 이제 완전히 저걸 한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강제로 벌리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벌리게 되잖아요. 보면은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균형이 잘 맞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저 균형이 맞을 때까지 타이트한 곳은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한계가 나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늘어져 있는 곳을 줄이는 방법을 또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무릎을 폈을 때랑 구부렸을 때 보면 이 넓어지는 부위가 좌우가 똑같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맞춰야지 이거를 인대가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린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 모양대로 뼈를 다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날개 같은 걸 집어넣는 자리들을 만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그 전에 준비된 모조로 된 것들을 한번 박아봐요. 먼저 집어넣어봐요. 그냥 확 했는데 뭐가 문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체크할 것들, 인대 균형이 맞았는지, 뼈는 제대로 잘라서 다리 모양은 똑바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연골로 만드는 인공관절,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중간 인공 연골이 있잖아요. 그 연골의 두께가 충분한지, 너무 두꺼우면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플라스틱이 너무 얇으면 무릎이 덜렁덜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을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시멘트예요. 요 회색으로 보이는 거,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거가 시멘트고, 인공 시멘트고, 그린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게 되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공 시멘트를 갖다가 바른 다음에 집어넣어서 땅땅땅땅 집어넣고,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인공관절이 있고 밑에 인공관절이 있고 그 중간 부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연골 역할을 하는 이런 부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인공관절을 한 다음에 이제 닫기, 꼬매기 바로 직전이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았나 안 됐나, 아니면은 얘들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인공관절 전체적인 우리가 순서를 보여드린 거예요. 너무 구체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이제 학자들이기 때문에 재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보통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이제 1시간 전후로 꼬매는 것까지 되게 됩니다. 너무 수술을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노출 시간이, 수술 기간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도 생기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1시간 전후가 제일
이게 살을 째고 꼬매는 시간까지 그 정도가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정리를 하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뼈를 잘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우리 선배형님 어머님인데 엄청나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를 갖다 뼈를 잘 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이렇게 다리가 곧바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렇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뼈를 이제 물론 뭐 요즘에는 카이네마틱 얼라이먼트 뭐 이렇게 운동성 역학축 그래가지고 뭐 약간 오다리를 그대로 남겨놓는 경향들도 있는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다리를 일자로 만드는 그런 기계적 축에다 맞추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저는 그냥 다리를 곧바르게 만들어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만들려면은 뼈를 정확하게 잘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인공관절 로봇이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공관절 로봇을 하면은 그 뼈를 자르는 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관절 로봇의 장점이 골절제라면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뼈를 자른 다음에 양쪽에 우리가 갭이 맞아야 되는 건가요. 이 벌어지는 정도가. 그게 인대를 잘 맞춰주는 연부조직 균형 혹은 인대 균형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인대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봇은 이 연부조직 균형, 인대 균형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저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인간인 거거든요. 이 인대 균형이 잘 맞았나 안 맞았나를 체크하는 거는 로봇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로봇을 안 써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인대 균형 자체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미래에는 로봇이 분명히 지배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인공관절은 분명히 로봇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지금 현 상황에까지 나와 있는 로봇은 분명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저는 연부 조직이나 인대와 같은 것들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의 효용성이 이 수술 전체에서 100%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저는 절반 정도는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 도움 준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골 절제하고 연부조직 균형이 중요한데 만약에 저한테 이제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는 질문이랑 똑같기는 하지만 만약에 골 절제를 너는 정확하게 하고 연부조직 균형이 좀 안 맞는 거를 너는 택할래? 아니면은 좀 뼈가 조금 삐뚤어 잘렸어도 연부조직이 잘 맞는 거, 인대를 잘 맞추는 것을 택할래? 그러면 저는 인대를 잘 맞추는 거를 더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뼈를 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대를 잘 맞춰주는 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수술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징그러운 사진이 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서 오늘 질문 들어온 거를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지 않아서 지금 있으시면 오늘 제가 다음에가 또 저거가 그 강의가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좀 마무리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빨리 지금 올리셔야지 제가 한 40분 이내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엑스레이도 MRI도 다 심하게 망가진 65세 남자입니다. 심지어 근육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일상생활도 지장이 없고 걷기도 잘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파서 병원 가서 각종 검사를 했고 스트레칭하고 걷기를 꾸준히 하니 통증이 현저하게 줄었고 지금은 매우 좋은 상태가 됐어요. 수술은 좀 더 지켜봐도 되겠죠? 아까 제가 수술하실 때 안 징그러우세요? 저 징그럽지 않으니까 정형외과 의사 하고 있겠죠. 아까 제가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절염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관절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공관절까지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관절경 수술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절경 수술의 그 관절염 수술의 목적은 안 아프고 걷기 위해서 하는 건 거예요. 안 아프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떠한 수술을 하더라도 절대로 나이가 젊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술을 하더라도 통증이 100이었다가 빵이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배 통증이 100이었다면 20, 30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노화의 일환이고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인공관절을 새로 갈아엎어서 모든 걸 다 바꿔놨다고 하더라도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 신경, 혈관, 근육 이런 것들은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것을 젊은 사람들만큼으로 되돌려놓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안 아프고 걸으려고, 안 아프고 일상생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65세 남자인데 엑스레이도 일단은 엑스레이가 망가지면 MRI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그 남자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육도 많이 빠졌다는데 저거는 본인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비교를 해서 빠진 것이지 사실은 조 나이 또래에서는 비교적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괜찮으니까 저게 아주 대표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건 거예요. 보면 스트레칭하고 걷기 운동하니까 근력이 붙게 되고, 근력이 붙으니까 통증이 현저하게 줄었고 지금 매우 좋은 상태가. 그래서 실제로는 관절염 4기라도 수술을 안 하고 제가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관절염이 4기인데 근육이 말라있다, 이분은 빨리 수술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거는 버티고 있다가 힘이 푹 빠져가지고 넘어지면 오히려 고관절 골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두 가지 부탁드리는 게, 하나는 운동하시라, 걷는 운동하시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한 잘 써보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바닥에 절대로 앉지 마, 쪼그려 앉지 마시라. 그 이유는 뭐냐면 쪼그려 앉으면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될 거니까 천천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요건가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 연료하신 분들도 거의 다 결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무릎 인공관절을 권했는데 수술은 잘 끝났지만 연세도 많고 폐와 신장이 안 좋으시고 지병들이 있어서 사정검사 다 했지만 수술 후 첫날만 행복하게 보내시고 밤에 편하게 잠드는 새벽에 의식을 잃어 2년간 고생하다 올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괴로워요. 네, 이해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공관절 수술은 제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뭐 요즘 많이 편해졌죠. 왜냐하면 첫째로는 요즘에 80살, 90살은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50, 6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신체적으로 나이는, 사회적 나이는 많지만 신체적 나이가 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은 뼈를 자르는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가 나오는 수술이고요.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지 너무도 많은 인공관절이 행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준비들을 많이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도 불가항력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저희가 무슨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메페란을 맞았는데 뭐 파킨슨이 안 좋아져서 의사한테 뭐 유죄가 됐다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메페란이 무슨 주사냐면요, 무슨 약이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맥소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소롱이라고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멀미약 있잖아요, 옛날 약국에서 샀던 거. 그 약국에서 샀던 그 멀미약을 맞고 이사 환자가 파킨슨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모든 약에는 다 합병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맥소론 같이 안전한 약들도 있는 건 거예요. 우리 소화제들도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전신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저렇게 불가항력인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 보호자분이, 며느님분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고, 저거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흔치 않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뭐 그런 것까지 무서워서 나는 안 한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참 안 된 상황이지만 너무 본인이 자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며느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쭉 보시면은 원래 폐하고 신장도 안 좋아하셨고 그래서 글쎄요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그때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이 든 환자 제일 많이 한 게 96세였다고. 근데 96세 하냐 왜 하냐고 그러면은 제 동기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96세인데 뭐로 하냐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가 너보다 오래 살지 모른다고 내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그 지금 시어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하루 딱 그 잘 걸으셨다고 행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긴 하지만 그 하루가 있었다는 게 그분한테는 너무 좋지 않았을까도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 가지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직도 상보 못 볼 것 같은 안타까운데 너무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네, 좀 올려주실래요? 다른 질문 좀 볼까요? 그다음에 운동으로 단련이 되나요? 운동으로 관절이 단련되나요? 반월판이나 연골 강화요. 네. 저거는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대는 뼈랑 뼈를 연결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인대는 강화될 수 없어요. 인대 강화 주사 뭐 그런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반월판 연골이나 이런 관절 연골도 강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으로 그런 관절 단련이 반은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관절염이 생기는 원리가 인대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약해지면서 약간의 유격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미세한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월판 연골이나 아니면 관절 연골을 닳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순리예요.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거는 강화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무릎 주위에는 많은 힘줄들과 근육들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 근육들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알통 생기잖아요. 그렇게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대로 약해진 무릎을 이 근육과 힘줄로 확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보면은 우리가 움직이면서 보통은 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릎이요. 근데 움직일 때는 모든 근육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단단해지면 무릎이 안정성이 제공이 되고 안정성이 제공이 되면은 단련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관절염이 생기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걷는 운동 많이 하세요. 쪼그려 앉지 마세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80세 어머니가 인공관절 생각 중인데, 케바케라 걱정이 되네요. 제가 9세대라서 케바케라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요.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 예후가 어떠신지요? 수술이 고민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공관절은 정상인이 돼서 하나도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걸을 때 이게 뼈가 딱딱 마주쳐서 아프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고 나면요. 이런저런 이제 불편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제 환자들도요. 그래서 뭐 이거가 불편해요. 저것도 불편한데 제가 한 가지 약속해 드리는 건 뭐냐면 뼈가 뼈끼리 딱 닿는 그 뼈 마주치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술하기 전에는 점점 아파오는 통증이고 그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근데 수술하시고 나면 그래도 석 달보다는 그래도 6달보다는 그래도 1년 전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은 최후의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이고 대신에 지금 현 상태가 잘 쓰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엑스레이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미련하게 버티고 있는 것도 옳은 방법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인공관절 수술하고 걸으면요. 당연히 효과적인 수술이니까 많이 하는 건 거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전 세계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게 발목이 붓는 것도 무릎 관절이
안 좋은 건가요? 이제 발목까지 이제 무릎의 책임을 떠넘기시는데 일정 정도는 맞습니다. 발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이제 내과적 질환, 뭐 당뇨나 무슨 다른 것들 아니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발목이 붓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무릎이 안 좋아서 다리 같은 것들이 변형이 오게 되면 발목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발목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발목도 안쪽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발목이 문제가 있어서 범인이 발목인지 아니면 무릎이 범인이어가지고 발목까지 영향을 줬는지는 한번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 지금 한 달째 족저근막염으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면에 통증이 있는데 영상 같은 거를 찾아보면 스트레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아치 부분의 근막을 스트레칭 해주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근막이 아픈 게 아니라 뒤꿈치 바닥 닿는 면이 아픈데도 아치 부분을 스트레칭 해줘야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발 뒤꿈치를 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모델을 뭘로 쓰냐면 지금도 그런가? 그 옛날에 계란판이 있잖아요. 계란판을 막 이렇게 쌓아두는 걸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발 뒤꿈치는 우리가 체중을 실리기 때문에 그 계란판이 잘 쌓여 있으면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어긋나 쌓여 있으면 충격을 잘 흡수하는데 걔네들이 콱 무너져가지고 한 칸으로 있으면 그냥 종이 한 장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 발 뒤꿈치는 괴로운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그런데 이 발 뒤꿈치가 유지하는 거는 발 뒤꿈치로만 충격을 받으면 걔가 성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볼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끈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이 실리면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요 인대가 요거가 나이가 들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탄력성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스트레칭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발 뒤꿈치가 아픈데도 아치 부분 스트레칭하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왈랑왈랑 하면은 발 뒤꿈치가 닿는 면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뒤꿈치가 계속 한 자리만 눌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 뒤꿈치가 아픈데 왜 저 양반은 딴 거를 하라고 그러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근막 스트레칭은 족저근막염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막 이게 충격파 치료도 하는 거고 물리 치료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를 이거 제가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자, 인공관절 수술 85일째입니다. 그러면은 3달 됐네요. 그죠? 이제 조금 살만해지셨을 것 같은데. 수술 후 무릎에 물이 차서 주기적으로 총 5회 물을 빼서요. 약도 복용해도 차도가 없네요. 방법이 없나요? 나이는 66세 남성입니다. 조금 좀 깝깝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술이 끝난 다음에 저런 것들이 있으면 참 난감하죠. 의사 선생님 또 이제 원망 듣기 딱 십상이고. 근데 석 달 정도 되면은 그래도 많이 좀 가라앉히고 이제 좀 살만해요. 그 소리 듣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 왜 생겼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활액막 같은 것들이 아직도 그 염증기가 있어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불안정성이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소염제 먹으면 그런 것들이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요, 85일째면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급성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열심히 운동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틈틈이 소염제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죠.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공관절을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하고 수술도 잘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은 20, 30년간 써야 되는 거잖아요. 15년, 20년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열심히 관리해서 30년 쓰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 30년 쓰려면은 그 긴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 85일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한 3개월 더 지켜보고, 한번 보시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오른쪽 골반에 인공관절 수술할, 이거는 이제 고관절인가 봐요. 그 오른쪽 골반에 인공관절 수술하게 생겼습니다. 요즘 국가 의료 문제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데 너무 밝아요. 진정성이라는 것이 본 적이 없어요. 단 본인의 여자친구 이야기할 때는 진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문제는 이 친구는 수술에 대해서 같이 걱정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밝은데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니, 밝은데 뭘 걱정을 합니까? 슬퍼야지. 슬픔을 나누는 거지. 뭐 밝으면 치열업 해지 같이 응원해주면 되는 거니까.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글쎄요, 국가 의료 문제, 저거는 이제 저에게는 하려면 전 한 12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이 영국의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하고 미국의 극한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기형적으로 태어난 아주 좋은 의료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생각이 들면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단 한 달만 외국에서 살아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의료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 정책적인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어쨌거나 뭐 인공관절 수술 자체는 급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잡고 하는 수술이고 제한자들도 몇 달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맨날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뭐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수술을 천천히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밝은 거니까 이미 좋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자 자체가. 다음 거를 이제 보면요. 자, 이제 제가 46분이니까 하여튼 50분까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저거 나중에 사진 찍어 가가지고 다음 달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수술 적응증에 맞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죠.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고 근육이 마르고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교수님은 의대생 때도 해부나 피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의대를 가는 거를 반대로 해서 일주일간 거의 단식 투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렙토포비아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개구리나 뱀 이런 걸 못 만져서 그랬는데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괜찮아서 이게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선택한 종목인데 저는 지금 의사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병원에서 약 복용 중인데요. 콘주란 주사가 있다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콘주란 주사, 연골 주사, 뭐 있나요? 콜라겐 주사, DNA 주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동일한 겁니다. 얘네들은 무릎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맞는 것들이 아니라 윤활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안에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잘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조절될 수 있는 거지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맞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염증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큰 부작용은 없는 주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작용은 없나요? 그러면 있겠죠. 아까 제가 맥소롱 말씀드렸잖아요. 맥소롱도 부작용이 있는데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큰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더 많이 있나요? 하나인가요? 그러면 조우까지만 할게요. 지금 49분이니까 빨리 대답할게요. 하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윗 잇몸 통증으로 원인도 모르고 CT를 찍고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몰라 음식도 잘 못 먹고 68세인데 심히 고생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치과가 아니어가지고요. 저거는 제대로 대답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뼈에 관련된 건지 알았더니, 저거는 같은 뼈이기지는 모르겠지만, 치과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얼굴에 있는 뼈들도 골괴사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 CT상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면은 골괴사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면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슬라이드 좀 다시 볼까요?
그래서 오늘도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엄마? 다음 시간에는 그 슬기로운 무릎생활 8번째로요. 인공관절 수술 정답이 오다. 오늘 같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아까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겁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잘못 알고 있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제가 그 외래에서 받았던 질문들을 쭉 모아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시고 제가 강의해드리는 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